7월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.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정말로 스페셜 픽을 정말 다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공백입니다.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?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제가 7월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. 이번 달에는 거의 한두 권을 빼놓고는 다 신작 책들이고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정말로 스페셜 픽을 정말 다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 아주 어렵게 두 권을 좀 추려보았습니다. 그만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 중에 좋은 책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. 자,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11권의 책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책입니다.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책이죠. 최영신 작가님의 소설 개 5마리의 밤입니다. 제7회 황산벌 청소년 문학상에서 만장일치로 수상이 결정된 작품이기도 하죠. 알비노를 가진 12살 소년 세민이 그리고 그의 엄마 혜정, 이 소설은요 이 모자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. 이들이 사는 동네에 어느 날 아이들이 연속적으로 살해되는 흉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. 이 학생들은 모두 세민이의 친구기도 하고요. 이렇게 뒤숭숭한 가운데 세민이는 엄마에게 내가 이 사건의 진실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세민이의 집 주변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. 제가 이 소설을 리뷰하면서 정말 사람 사는 게 너무 징그럽다 이렇게 탄식을 했었죠. 자신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, 너무 힘들기 때문에 타인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, 붙잡을 수밖에 없는, 상처 입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. 그래서 읽는 내내 좀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안타까우면서도 애처롭기도 한 그런 소설이었어요. 사실적인 묘사가 담겨있고 또 엄청난 몰입감을 가진 소설이라서 여름밤에 읽기 좋은 소설입니다. 최영신 작가님의 개 5마리의 밤이었고요. 더 자세한 정보는 위쪽에 카드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. 네, 다음 책입니다. 현존하는 최고의 다독가 알베르토 망겔의 끝내주는 괴물들입니다. 알베르토 망겔은 말년에 눈이 먼 보르헤스에게 책을 읽어주었던 소년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. 엄청난 다독가이자 지식인이어서 그의 책은 항상 엄청난 지식과 그리고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데 이 책도 딱 그런 책이었어요. 알베르토 망겔은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이 문학 속의 가상인물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. 더불어서 인간은 이 가상세계의 인물과도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. 이 책에는 총 37명의 괴물이 등장합니다. 괴물들이라는 이름에 맞게 키마이라나 사오정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.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문학 속의 인물들, 보바리시나 앨리스, 파우스트 등에 대한 이야기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. 망겔이 각 캐릭터에게서 얻어내는 통찰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. 가상과 현실을 이어보게 해주고요. 또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를 이어볼 수 있게 도와줘요.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따라가면서 독자들도 굉장히 지적인 여행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. 알베르토 망겔의 끝내주는 괴물들,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위쪽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. 네,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조나선 하이트의 바른마음입니다. 이 책을 제가 사다 놓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. 근데 이게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서 제가 늘 조금씩 미뤄왔던 책인데 이제서야 읽게 됐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았고요. 사실 아직 끝에 50페이지 정도가 남아있거든요. 그런데 아마 이번 달 안에 다 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월말정산 7월 영상에 넣어보았습니다.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. 인간 사회는 각자 자기 혹은 자기 집단의 바름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. 정치, 종교, 사회 등등으로요. 이들은 왜 저마다 자신이 혹은 자신의 집단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걸까요? 진짜 바름이라는 것, 도덕심이라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? 저자는 도덕심리학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. 가장 먼저 도덕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살펴봅니다. 이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이 직관의 영역인가 아니면 이성적인 추론의 영역인가를 살펴보는 거죠. 작가는요, 도덕적인 직관이 먼저고 전략적인 추론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. 그 후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통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. 또 이 인간의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6가지 수용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왜 미각을 살펴보면 쓴맛, 단맛, 짠맛 등등등 여러 가지 미각 수용체가 있잖아요. 그것처럼 도덕심, 즉 바른 마음에도 여러 가지 수용체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. 또 이 책에서는 도덕심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을 뭉치게 하는가 혹은 극단적으로 눈멀게 만드는가도 살펴봅니다. 이런 이야기들 되게 흥미진진하죠.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
나와 정치, 종교, 사회적으로 완전히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을 볼 때 한번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겁니다. 저 사람들이 무조건 뭐 바보고 잘 모르고 뭔가에 호도되고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들은 저들만의 구조로 도덕심을 가지고 있는 거다. 저들은 각기 다른 수용체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다.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. 이 작가 역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각기 다른 옳음을 주장하는지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. 그 역할을 이 책이 아주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깨달음 외에도 이 책에는 정말 지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. 정말 재미있는 연구 사례들, 논증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또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말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달 저의 스페셜픽 도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.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을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줄창 신간을 소개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. 이번 달에 정말 좋은 책, 흥미로운 책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줄창 신간을 사서 읽었거든요. 그중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 책, 젊은 ADHD의 슬픔입니다. 정지음 작가님 책이죠. 이 정지음 작가님은요, 흡연 충동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고 정신과에 갔다가 난데없이 ADHD를 진단받게 됩니다. ADHD 요즘 자주 듣는 이름이죠.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도 이야기합니다. 작가님은 이 진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게 돼요. 이 ADHD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?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? 이런 병증을 가진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?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이 이 책에 담겨 있죠. 여기까지 들으면 이 책이 되게 무겁고 어두운 느낌인데요. 이 책이 특정한 병증을 다루고 있는데도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이 작가님의 엄청난 유머 덕분입니다. 이 책 정말 웃기고요. 읽다 보면 내가 웃어도 되나?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주 소리 내어서 웃게 돼요. 이 ADHD가 스펙트럼 질환이거든요. 즉 칼로 무자르듯이 너는 병, 너는 노병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이 넓은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. 즉 ADHD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이 이야기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또 한바탕 웃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나니까 너무 뻔한 설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책만은 뻔하지 않습니다. 많은 분들께 이 책, 젊은 ADHD의 슬픔을 소개해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다음 책은 이소영 작가님의 책, 별것 아닌 선의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서점에 갔다가요, 이 책 띠지에 있는 한 줄의 카피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충동적으로 집어든 책이에요. 이 띠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. 착한 척 한다고 비난하면 달게 맞겠다. 나는 냉소보다는 차라리 위선을 택하려 한다.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완전 반해서 이제 사서 바로 카페에 가서 읽었는데 어쩐지 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좀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나? 이 책은 내가 타인에게 전해주었던 혹은 타인이 내게 전해주었던 작고 선한 마음들, 그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. 작가님이 굉장히 따뜻한 어조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이 너무 감성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뭐 나쁜가?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 책이 가진 큰 매력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요즘에는 정말 숨만 쉬어도 가만히 있어도 이 주변에 팽배해져 있는 혐오와 어떤 분노가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되게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되게 자주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요. 너무 무서운 사회다. 너무 화가 나 있고 너무 단절되어 있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쉽게 분노에 휩싸이는 세상이다.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저에게 이 책이 너무 멋진 그런 선의의 순간들을 보여준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이 바로 내가 숨 쉴 구멍이구나. 너무 좋다.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가 너무 고맙고 또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. 그 어떤 책들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한 위로가 되어주었던 책 이소영 작가님의 별것 아닌 선의를 추천해드렸고요. 또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. 정세랑 작가님 책이고요.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입니다. 제가 원래 여행 에세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동안 제가 봤던 여행 에세이들은 그냥 여행지의 어떤 멋진 장면을 묘사하고 거기서 느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 정말 평범한 그런 여행서들이었는데 그 생각들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. 좀 비슷비슷한 느낌도 있었고요.
그런데 이 책은 좀 달랐어요. 이 책은 정말 우리가 여행지에서 봐야 할 것, 생각해야 될 것, 얻어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멋지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. 저는 이 책이 가지는 효용성을 크게 두 가지로 봐요. 첫 번째는 이 작가 자체가 전해주는 엄청난 통찰력과 메시지입니다. 여행을 하면서도 내가 여행하는 이 세상과 만나는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런 마음들이라든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타자와의 연결을 감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멋진 사유들을 정말 적확한 언어로 잡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두 번째는 이 책이 여행의 방법론을 살펴보기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여행 관련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인데요. 그 책을 읽을 때와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어요. 아,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 정말 좋겠다. 여행을 이렇게 하면 정말 가치 있고 풍성해지겠다라는 생각. 이 책은 여행기의 본래 목적대로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보여주고 독자로 하여금 여행을 꿈꾸게 해줍니다. 또 여행자로서의 내 모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게 해주는 책이에요. 그래서 이번 달 저희 스페셜 픽으로 이 책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수 없어를 꼽아보았습니다. 많은 분들께 이 책 추천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다음 책입니다. 임지은 작가님의 연중무휴의 사랑입니다.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스페셜 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한 책이기도 해요. 이 책은 임지은 작가님의 산문집입니다. 페미니즘 산문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쭉 다 읽다 보면 굳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 그냥 한 여자 사람의 이야기거든요. 작가님 본인도 뭐 어느 쪽으로 불리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자 사람 임지은이 쓴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책일 거예요.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았던 이유도 이 책이 제가 그동안 공감해오던 부분들, 생각해오던 부분,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집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느낀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요, 나라는 존재의 모순을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드러낸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. 나라는 존재는 하나지만 또 여럿이거든요. 나는 여성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연인이고 사회인이고 학생이고 경제생활자이고 생존자이고 이런 모든 존재들이 다 내 안에 들어있는 모습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존재들끼리 서로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를 다 담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 책은 이 지점을 아주 탁월하게 잡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.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, 그런 멋진 생각들을 아주 좋은 문장들과 함께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습니다. 임지은 작가님의 책 연중무휴의 사랑을 추천해드렸고요.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다음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책입니다. 김하나 작가님의 책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입니다. 이 책은 원래 김하나 작가님의 데뷔작이었어요. 그런데 올해 이제 3월에 개정이 되어서 나왔죠.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책인데 뭐 창의력, 창의성, 혁신적인 생각 이런 단어들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. 이 책에서는 그 말들 대신에 아이디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.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무엇이냐? 바로 이렇게 하면 좀 낫지의 자세입니다. 만약 나한테 어떤 상황들이 주어져 있다면 이 상황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더 낫게 만드는 모든 행동이 아이디어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두 사람이 있어요. 일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오늘 우리 같이 맥주나 한잔 할까?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다른 한 사람이 좋다 그럴까? 그러면 우리 뭐 근처 술집에 갈까? 그런데 술집에 가기엔 날씨 너무 좋지 않아? 날씨를 좀 즐기고 싶은데.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야 그러면 우리 한강에 가서 맥주 한잔 하자. 이런 결과를 냈다면 이것도 일종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. 너무 평범하고 자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맥주와 날씨를 동시에 즐기고 싶다는 마음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끌어낸 경우니까요.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아이디어로서 보게 합니다.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뇌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걸 느끼고요. 책을 덮고 나서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알아보게 돼요. 제가 그간 봐왔던 창의성 관련 책들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었습니다. 많은 분들께 이 책 추천드리고요.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쪽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네, 다음 책은 이번 달에 저를 정말 웃고 울게 만들었던 책입니다. 이슬아 남궁인 작가님의 책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입니다. 이 글은요, 문학동네 웹진에 연재될 때부터 제가 봤었거든요. 그때부터도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.
이슬아 작가님이 편지를 먼저 시작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회신해주시는 남궁인 작가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런 식으로 서간문이 쭉 오고 가고를 반복합니다. 이 두 분이요, 소위 말해서 정말 글발이 좋은 분들이라서 이 책은 쉴 새 없이 사람을 울리고 웃깁니다. 특히 부록이 하나 딸려오는데 이거거든요. 이슬아와 남궁인의 동공지진이라는 부록인데 이게 이제 두 분 그리고 이현실 편집자님까지 세 분이 주고받았던 짧은 메일들과 카톡 대화가 담겨있는 작은 책자예요. 이게 진짜 웃겨요. 그리고 이 책이 독자를 이렇게 쉴 새 없이 웃기면서도 동시에 또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. 어떤 문제들을 가만가만히 깊게 짚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독자들은 책을 읽다가 잠깐 멈춰서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. 무엇보다 이 두 작가님과 그리고 편집자님의 우정을 좀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즐거웠습니다. 부럽기도 했고요. 굉장히 멋진 우정의 가능성을 본 것 같았어요. 스스럼 없는 것 같은데도 사려 깊고 허심탄회하면서도 유쾌한 그런 관계를 본 것 같았습니다. 이 책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. 만약에 아직 책이 없다, 마련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뷰를 먼저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이 인터뷰 진짜 너무 웃기고 또 이현실 편집자님의 그 엄청 호탕한 웃음소리도 너무너무 듣기 좋거든요. 이렇게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라는 책 그리고 관련 인터뷰까지 추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다음 책은 정여울 작가님의 글쓰기 산문집 끝까지 쓰는 용기입니다. 이 책도 정말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. 정여울 작가님은 다작하는 작가이자 평론가로 활동 중이죠. 이 책은 1대1로 글쓰기에 대한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제가 표지를 보고 이 책이 참 따뜻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느낌이 본문에까지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. 작법서라기보다는 글쓰기에 대한 고민 상담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책의 반 정도는 묻고 답하는 Q&A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나머지 반은 한 권의 책을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, 예를 들면 취재, 공간, 독자, 문장 등등에 대한 조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저는 특히 자료조사나 인용문 등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.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, 특히 작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분들이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여울 작가님의 끝까지 쓰는 용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제 마지막 책 소개해드릴게요. 네, 마지막 책입니다. 아마도 가장 신간일 테고요. 이반지아 작가님의 에세이 이웃집 퀴어 이반지아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이현실 편집자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 편집자님께서 이 책을 너무 황홀하게 추천해 주시는 바람에 홀려서 산 책이거든요.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. 이 책이 에세이치고는 좀 분량이 많고 두껍단 말이에요. 책의 분량이 많아지면 이제 인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현실 편집자님이 이 책의 어디를 덜어내면 좋을까 하고 후배 편집자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. 그랬더니 후배 편집자가 이 책을 다 읽고는 저는 이 책에서 도저히 뺄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원고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. 그런 엄청난 원고, 그 원고의 주인공이 바로 이 책이었던 거죠. 퀴어이자 예술가이자 유머리스트 그리고 생존자로서의 이반지아 작가님의 이야기가 아주 어심탄회하고 깊이 담겨있는 책입니다. 제가 이반지아님이 이 에세이를 읽고 나서 유튜브도 막 찾아보고 그랬단 말이에요. 이분이 진짜 웃겨요. 정말 거칠면서도 통쾌한 촌철살인 유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머들이 바로 고통으로부터 빚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유머의 중심에는 고통과 억압이 있다. 고통 없는 유머는 없다. 책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. 이반지아 작가님의 유머가 그렇듯이 이 책도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딛고 멋지게 쓰여진 책입니다. 이 작가님이 이렇게 힘들게 길어 올린 멋진 문장들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읽고 있으려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면목이 없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멋지고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많은 분들께 이 멋진 책 이웃집 퀴어 이반지아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네, 이렇게 제가 7월에 읽은 책 11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책 권수가 많아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또 시간이 좀 길어졌죠?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아서 사실 한 권 한 권 좀 힘을 실어서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네요. 제 이런 아쉬운 마음을 또 여느 때와 같이 공복이 여러분들은 아시겠죠? 자, 이제 정말 한여름의 계절 8월이 다가옵니다.
계속되는 불볕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우리 공복 여러분들 늘 건강 챙기시고요. 멋진 책들 많이 읽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.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. 안녕.